세상에 이런 날이 정말 옵니다. 지금 이 순간 2025년 6월 18일 자작나무 채널의 구독자 수는 39만 9,247명입니다. 40만 명에 가까운 숫자. 물론 아직은 조금 남아있지만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이대로라면 곧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첫 영상 올렸던 게 2020년 3월 초였으니까요. 5년하고도 4개월 만에 도착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의 무게를 실감하자면요. 제가 살고 있는 강릉의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되니까 그 2배에 해당하는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벅찬 마음을.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대단히 큰 일이 있지 않은 한 저는 매주 2편씩의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화려하거나 대단하진 않았는데 성실하게 책을 읽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나눠왔던 시간들이죠. 일단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작나무 아저씨 애썼다.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걸어와준 우리 나무님들께도 진심을 담아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이 인연 보통 인연 아닌 거잖아요.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좀 기뻐해 볼까요? 40만 명을 기념해서 이 영상의 댓글에 축하 인사를 남겨주십시오. 그 중에서 10분을 랜덤으로 선정해서 책 10권씩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다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제 책장에 있는 책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의 새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밑줄이 가득하기도 하고 낡은 책도 있을 겁니다. 또 장르도 무작위로 담을 예정이지만 그러한 책들이라도 괜찮다면 댓글 열심히 달아주십시오. 한 달 뒤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랜덤 추첨해서 10분 뽑아서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셨습니까? 여름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슨 말을 들으며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누군가의 독한 말? 아니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내뱉은 그 말? 사람을 죽이는 건 칼이 아니라 말이란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입 밖으로 나온 말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혀 끝에서 미쳐 나오지 못한 그 마음의 말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 오늘 소개할 책 정신과 의사에게 배우는 자존감 대화법. 지은이 문지현, 펴낸 곳은 사람과 나무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잘하는 법에 관한 책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고 더 진지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자기 말에 스스로 상처를 입고 무너질까요? 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싸늘하거나 부서지거나 외로울까요?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고 싶으면 입보다는 먼저 마음을 고쳐야 한다고요. 수많은 대화법 책이 놓치고 있던 그 본질. 당신 안에서 매일 수천 번 반복되는 작고 독한 말들이 당신을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지. 오늘 당신의 말이 바뀌고 내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진짜 출발점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책 다 듣고 나시면 나무님들은 이 책을 몰랐던 때로는 돌아가실 수 없을 겁니다.
마음속 독한 말은 그 말을 품은 사람을 가장 먼저 상하게 한다. 혀 끝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자체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욕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납니다. 저주를 하면 할수록 더 기분이 나빠집니다. 겉으로 내뱉는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 딱 한 사람, 당신 자신만은 그 말을 생생히 듣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당신의 말이 꿀의 말이라면 당신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독의 말이라면 당신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속의 말을 화초를 가꾸듯 잘 다듬고 보살펴야 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마음속의 말의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인간의 두뇌에 맺힌 각종 생각은 말이나 장면 등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이 생각들은 내용에 따라 각양각색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맛있는 빵을 생각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던 맛있는 빵 그림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지면서 그와 동시에 온갖 감정들이 쏟아집니다. 만일 적당히 배가 고픈 상태라면, 아, 그때 맛있는 빵 먹으면서 즐겁고 행복했지 하는 생각과 함께 만족감과 행복이라는 감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당장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체 이 수업은 언제 끝나는 거야? 등과 함께 답답함, 짜증 같은 감정이 올라오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옆에 앉은 친구에게 말을 겁니다. 수업 몇 분 남았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이나 말을 할 때 쓰는 근육들은 진짜로 움직이면서 기도를 통과한 소리가 마침내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은 이렇듯 입 밖으로 나감으로써 진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속의 말은 말의 씨앗입니다. 두뇌에서 생성된 모든 말이 입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은 마음속에 그냥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입 밖으로 독하고 악한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이 독침이 되고 비수가 되어 상대방을 상하게 합니다. 입 밖으로 순하고 착한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이 약이 되어서 상대를 이롭게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순한 말이든 독한 말이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먼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하고 착한 말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반대로 독하고 악한 말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말에 독이 들어있으면 그 말이 자신을 품은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품은 말에 꿀과 향기가 들어있으면 그 말이 자신을 품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향연하게 합니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상대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같이 듣거든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듣는 사람은 그 말을 한 번 듣지만 말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과 말할 때 2번 듣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속에 머무는 말도 뇌로 듣고 해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의 두뇌에 동시에 입력되어 무슨 의미인지 낱낱이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각자 감정적인 반응을 겪게 됩니다. 반면 마음속에 품은 말, 즉 자신에게 하는 말은 그 말의 주체, 즉
화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말과 자기 자신을 향해 하는 말 사이에는 본질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상하게 하거나 이롭게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만 상하게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겠죠. 입 밖으로 내뱉든 내뱉지 않든 똑같은 내용의 말이 두뇌에서 분석되고 가슴에서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죽여버릴 거야 라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죽하면 그런 소리까지 하고 사나 참 힘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상대방에게 이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과 몸의 마음은 그야말로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의 엄청난 분노와 나쁜 감정들로 들끓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참고 속으로만 외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것입니다. 이렇듯 이글거리는 분노와 온갖 불편한 감정을 지닌 사람이 입 밖으로 소리를 질렀든 속으로 생각만 했든 해로움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마음속으로 하는 나쁜 말은 입 밖으로 내뱉는 나쁜 말보다 더 해롭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말이 씨앗이 된 나쁜 생각이 그리고 그 기운이 당신 안에 갇힌 채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에너지를 유지한 상태로 당신을 공격하고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뱉는 독한 말들에는 자기 비하나 한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말들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진짜 한심하다니까. 아, 나는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게 뭐야, 바보같이. 자기 자신을 향한 이러한 독한 말들은 당신을 상하게 하고 망치기의 십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신은 전혀 한심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운이 따르지 않아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바보일 가능성보다 바보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 험한 말이 당신의 머릿속을 한바탕 휘젓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당신은 정말 한심한 사람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 없이 운 나쁜 바보가 되고 맙니다. 제가 상담 진료한 분 중에 친한 친구가 자살로 세상을 떠난 뒤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은 일종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버려 라고 자신이 홧김에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친구는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느껴지는 도무지 헤어날 방법이 없어 보일 정도로 크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맞닥뜨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경솔한 한마디 말 때문에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자신도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과연 그의 친구가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버렸을까요? 단언하건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느껴야 했던 죄책감과 마음의 무게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였습니다. 지나친 죄책감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말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릴 정도로
커다란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혀끝에서 나온 독한 말은 자살폭탄과 비슷합니다. 자살폭탄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합니다. 동시에 자살폭탄을 던진 사람도 반드시 죽거나 다치게 합니다. 사실 폭탄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폭탄을 던진 사람 자신입니다. 같은 이치로 혀끝에서 나온 독한 말도 상대방을 상하게 하기 전에 그 말을 한 사람을 먼저 상하게 합니다. 자신은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상하게 할 수 있는 자살폭탄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혀끝에 독을 품고 산다면 살모사보다 나을 게 없다. 독한 말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며 살 바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못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혀끝에 독을 품고 산다면 살모사보다 나을 게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살모사가 아닌데 왜 말을 할 때마다 혀끝에 독을 품고 험한 말을 쏟아내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독한 말이 상대방을 핥히고 상하게 하기 전에 당신을 먼저 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툭하면 독한 말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살모사보다는 말벌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모사는 그 독으로 다른 동물을 해치고 자신은 해를 입지 않지만 말벌은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쏘고 나서 자신도 목숨을 잃죠.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지나치게 화를 내다가 상대방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고는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찾아와 상담을 신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하곤 합니다. 선생님의 혀를 다스리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속 말을 먼저 다스려 보세요. 사랑스러운 강아지나 고양이를 쓰다듬듯이 그 말을 쓰다듬고 보듬어 보세요. 그렇습니다. 땅을 잘 갈아엎고 넉넉히 퇴비를 섞어 넣어 비옥하게 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좋은 씨앗이 싹틀 수 없습니다. 그 씨앗이 튼튼한 나무로 자라 탐스러운 과실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긍정적인 말. 착한 말은 좋은 생각의 밭, 마음의 밭에서 나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의 명분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생명까지 바친다고 하면 그보다 놀랍고 존경스러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가 다른 사람도 망치고 대의 명분도 해치고 공동체마저 파괴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 한마디, 경솔한 말 한마디, 독한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실제로 말이 지닌 위력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라도 당신이 당신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마음속 말을 잘 보듬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하나 더 비유하자면 독을 품은 말은 장전된 총과 같습니다. 얼핏 보면 상대를 겨누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총뿌리는 당신의 뒤통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제작된 반전 포스터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세계 5대 광고제에서 무려 12개의 상을 휩쓸며 한국 광고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입니다. 최단 기간, 최다 수상 기록 등 다양한 수식어보다도 강렬한 것은 포스터 그 자체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의 힘입니다. 가로로 길게 펼쳐놓은 포스터는 기둥에 붙였을 때에는 비로소 진가가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겨눈 긴 총구가 기둥을 돌아 결국 자신을 향한다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반전 메시지가 이 포스터에 담겨 있습니다. 부부싸움할 때 아내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면 남편은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박동이 1분에 75회에서 95회 이상으로 급격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UC 버클리대의 정신의학과 로버트 레벤슨 교수가 발표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 남편은 판단력이 떨어져서 결국 아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고함치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카시 아유무는 23세 나이에 쓴 자서전 날마다 모험과 세계 일주를 하면서 쓴 사진 에세이 러브 앤 프리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하는 말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행복을 느낄 때가 있다. 누군가의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의 한마디를 버팀목으로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 한마디의 사랑을, 말의 힘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글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마음밭을 잘 가꾸고 마음속 말을 잘 보듬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신제설 치국평천하. 당신의 마음속 말을 순하게 하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순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말을 순하게 하라고요? 지금 무슨 한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조금이라도 더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탄탄한 논리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하기에 십상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실제로 그런 세상인 것도 같습니다. TV에서 제공되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까지 독하게 말 잘하는 사람이 대단히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한 그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시중에는 온갖 독하고 당당하게 말 잘하는 기술을 전수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말과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순하게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왜일까요? 말은 물처럼 막히거나 고여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하다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치를 이내 깨닫게 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순하다는 성질이나 태도가 까다롭고 고집스럽지 않다, 기세가 거칠거나 세지 않다 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맛이 독하지 아니하다, 일의 진행이 순조롭다, 사물의 진행 방향과 바람이 부는 방향이 같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머리 혈에 내천이 더해져서 순할순이 만들어지는데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리에 따라 흐른다는 뜻을 가집니다. 국어사전의 설명만 읽어도 왠지 마음이 놓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순하지 않은 것들,
거칠고 억센 것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온갖 독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온갖 독한 말들이 전쟁터에서 총알과 포탄 날아다니듯 날아다니고 온갖 독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 물살이 어찌나 빠르고 거센지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분명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방향이 있었는데 파도처럼 휘몰아치는 사람들과 그들의 말과 행동에 휩쓸리다가 보면 방향을 잃고 헤매기에 십상입니다. 이렇듯 순하지 않은 세상에서 순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어쩌면 어불성설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비난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독한 세상이기에 갈수록 독해져만 가는 세상이기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순한 말입니다. 순한 말은 독한 말보다 오히려 힘이 세고 영향력도 큽니다. 땅을 잘 갈아엎고 다듬어 기름진 땅을 만든 뒤 좋은 씨앗을 뿌리듯이 마음밭을 순하게 가꾸어 좋은 말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거름을 주어서 잘 자라게 하듯이 마음속 말의 씨앗을 정성껏 다듬고 보듬어 입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 말이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야 합니다. 순하게 말하면서 삶이 순해지는 경험. 자신이 순해질 때 옆 사람도 더불어 순해지는 원리가 통용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처음 발견되고 소개된 것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어느 연구에서였습니다. 거울 뉴런은 동물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리고 다른 동물이 자신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볼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입니다. 거울 뉴런은 상대방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똑같이 행동하게 합니다. 사람이 원숭이를 향해서 메롱 하고 약을 올리면 원숭이가 똑같이 메롱하는 장면이 거울 뉴런 연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연구 결과 사람에게도 그와 비슷한 뉴런 집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뉴런은 동물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거울 뉴런의 기본적인 역할인 반사의 측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경우 거울 뉴런 혼자서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수많은 신경세포가 모인 체계로 작용한다는 점뿐이었습니다. 거울 뉴런 체계가 인간의 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울 뉴런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상대방의 행동이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한다거나 학습을 촉진한다거나 공감을 경험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거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깨닫는 자기 인식 과정에서도 거울 뉴런 체계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언어 역시 거울 뉴런 체계의 역할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뇌를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 연구한 결과 원숭이의 거울 뉴런 체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가 언어를 관장하는 뇌 부위와 매우 가까운 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다양한 소리를 입으로 따라하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울에 반사되듯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말이나 단어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소리를 흉내내며
어휘력을 늘려갑니다. 뇌 안에 들어있는 작은 거울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을 반사하면서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당신이 한 말 역시 상대방의 뇌 속에 자리 잡은 그 조그만 거울에 반사된 채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 주변이 온통 거칠고 독한 것들로 가득하다고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무시하고 넘어갈 만큼 강심장이거나 무신경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일 세상에 거칠고 험한 파도가 튀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사람마다 가진 무수한 작은 거울들에 지금까지와 다른 순한 말을 반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내놓은 순한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거울 신경 체계에 가다 반사된 뒤에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때 순한 말이 돌아올 수도 있고 순한 표정과 순한 행동 같은 말이 아닌 말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한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 독한 말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하고 순한 말이 온 몸을 둘러싸게 해야 합니다. 수신제설 치국평천하라고 하면 다소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거대해 보이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잔잔한 의미를 읽을 수 있다면 왜 이 말이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본래 이 말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로 사서오경 중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수신은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한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는 집안을 바르게 다스린다 라는 뜻이죠. 치국은 나라를 다스린다 라는 뜻이며 평천하는 천하를 평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제설을 제가 대신 두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야만 혀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의 중심에 선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고 혀를 다스려 제대로 말할 줄 안다면 가정은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력이나 강압으로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올바른 말에 차츰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움직입니다. 이로써 가정을 바로 세운 사람들이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며 세상은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어 커다란 평화 가운데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지금 당신이 순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일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먼저다. 말솜씨나 대화 기술을 익히고 단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생각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은 혀끝에서 나오지만 마음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혀를 다스리는 일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물은 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고 물이 고이게 만든 시설이죠. 우물 속의 물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든 뒤 그 물이 흙과 바위 사이에서 고인 것입니다. 우물은 토양으로 여과된 물이므로 수질이 좋은 편이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물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물 자체가 깨끗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땅 위에 있는 더러운 물이
우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좋은 우물은 더운 여름날에도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관리가 잘 된 우물은 홍수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다라는 속담을 비껴갑니다. 이것이 우물만의 이야기일까요? 마음의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우물을 깊게 파내려간 사람은 날씨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가 오면 물을 담아두었다가 맑은 물로 돌려줍니다. 간혹 흙탕물이 튈 때도 있지만 필요한 말만 담아 들을 줄 압니다. 마음의 우물이 맑고 깊어야 말의 물도 맑고 깨끗한 법이겠지요. 스펙이나 직위 혹은 재물이 사람의 품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뱉는 말 한마디가 품격을 결정합니다. 도덕경에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비인 수레가 요란하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잘난 것이 없는데 남들에게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거창하게 말해서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받쳐주지를 못하니 잘난 척하는 무리수를 크게 두는 겁니다. 실제로 잘난 사람은 굳이 잘난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신문에서 읽은 명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기사가 생각납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명품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명품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인 수준에서 약간 아래 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 단계 높은 곳을 올려다보면서 발돋움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명품이라는 것이죠. 재밌게도 그 명품족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나가는 고급 시계를 장만해서 자랑스럽게 착용할 때 막상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최고 수준의 명품을 살 수 있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산 몇만 원짜리 시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차고 다닌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있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깔린 열등감이 그가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며 큰 소리를 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화장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깨끗한 민낯이라는 것을요. 말공부의 저자 조윤재는 큰 꿈을 가진 사람의 말은 자신의 꿈을 닮아 커지며 눈앞의 일에 집착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닮아 편협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크기에 따라 말의 크기와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확대되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하면 세상을 향해 생각이 선포되는 것이며 우리의 무의식은 이를 이루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력하고 분투한다는 겁니다. 말한 것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저자의 논지는 론다 번의 시크릿을 잠시 떠올리게 합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극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은 책으로 그 이유를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린 이 책은 모두가 생각하던 바를 어느 정도는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말공부의 저자는 이 책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교육 수준은 어떠하며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입으로 뱉은 부정적인 말, 위축된 말, 소극적인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딱 거기에서 머물게 한다고도 하고요. 신경정신과 진료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이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꼭 입 밖으로 안 좋은 말을 내뱉어야만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만나는 내담자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치료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찾아온 병원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말해도 소용없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미 끝났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린 채 입도 뻥끗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울하고 절망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했던 생각들은 일종의 흉터처럼 상처가 아문 뒤에도 흔적으로 남아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에 끄트머리를 품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역시 안 돼. 이러한 말을 자기 자신에게 했던 사람은 힘들었던 그 시간이 지난 뒤에도 자신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돼. 이러한 말을 세상과 자신을 향해 했던 사람은 주변에서 안타까움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의 존재를 끝까지 눈치채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오늘 한마디의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에 걸맞은 그러한 말. 씹다가 뱉은 껌 같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품격입니다. 또 말이 인생이고요. 살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마음속에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죠. 아, 왜 그랬어? 나는 안 될 놈이야. 또는 저딴 인간은 진짜 싫어.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더라도 그 말들은 내 안에서 태풍처럼 몰아치고는 합니다. 자, 이 책은 바로 그 마음속의 씨앗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혀 끝이 아니라 마음속의 말.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들리지는 않지만 내가 가장 잘 듣고 있는 그 말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통찰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 조심하자라는 내용일까 싶었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말이 곧 존재이고 말이 곧 삶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지 상대에게 건네는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듬는 도구이고 나를 사랑하거나 또는 해칠 수 있는 도끼이기도 하다는 것. 책은 이렇게 물었죠. 당신은 오늘 자신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나요? 처절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이 문장을 박아놔야 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도 뇌는 듣고 가슴은 새긴다라는 것이죠.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도 이미 우리 뇌는 들었고 가슴은 새겼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어도 속으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중얼거린다면 이미 그 말은 나의 신경망에 박혀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비하나 부정적인 말들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 그것이 진실처럼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라고 마음속에서 반복하면 뇌는 이미 그 말을 믿기 시작하고 실제로 무기력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 마음속의 말은 곧 삶의 각본이라는 저자의 말에
저는 잠깐 손을 놓고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를 저는 얼핏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한데요. 그 광고 포스터, 말의 위력에 대해서 설명한 대목이죠. 자, 기둥을 감싸고 도는 포스터에 총을 쥔 병사가 누군가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둥을 돌아보면 그 총구는 결국 자신의 뒤통수를 향하고 있었겠죠. 혓바닥에 독을 담고 쏟아내는 말은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찌른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우화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심리학과 생리학적인 실험들로도 증명된 사실이라고 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또 순한 말에 대한 이야기도 참 좋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이 거친 세상에서 순한 말을 하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순한 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순한 말은 물처럼 흐르고 때로는 바위조차 깎아내립니다. 순한 말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럽지만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지녔다고요. 아, 그 말 고마워요. 아, 맞아. 네 말이 맞았어. 하하, 그때는 내가 참 어리석었네. 이러한 말들은 어쩐지 사람을 무장해제시키고 또 그 말은 곧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쉴 수 있는 마음의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책장 덮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심지어 생각도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나에게 매일 어떠한 말을 건네는가에 따라서 하루의 색감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 수신제설, 몸을 닫고 혀를 다스린다. 자, 세상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속의 말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이 말이 이토록 실감 날 줄 몰랐습니다.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냐라고 회의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읽어야 될 책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잘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입니다. 말의 힘을 다시 믿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ummertime is near. Skies are getting clear. You see, everything just seems alright, but still I'm here alone. All is pretty rare. Sitting in my bed.
Let's go to the beach. Let's have a drink or maybe two. Take me by the hand. We can stop pretending things. Everything is fine with me. So why not us instead? Oh man, what I missed that was broken. What's been done but not spoken? Sure by now I know how. What I missed that was broken. What's been